먼저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가 직접 먼저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센터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 도시생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 DMO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어제 계산해봤는데 홍성에 온 지는 15년 됐고 홍성에 산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센터가 있는 마을인 장곡면 도산 1리에 살고 있고요. 이 장곡면에서 주민자치회 활동과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귀농 5년차 된 청년 농부고요. 지역에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조합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 대략 40여 명 정도의 친환경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름? 네, 조대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90년생인가요? 91년생, 저는 77년생. 그래서 사실은 삼촌이죠, 제가. 네, 형제라기보다는 삼촌인데, 네, 말은 안 듣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렇죠?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홍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는 이제 홍성군 DMO라고, DMO가 이제 무슨 약자인가, 또 까먹었다.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오가니제이션. 네, 그래서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이거 여기는 지역 단위의 돌봄을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아까 박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고, 조대인 같은 경우는 청년농부영농조합. 그러니까 뭐 충남도의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결성된 청년들이 친환경 농업을 5년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농업 활동, 뭐 컨설팅도 해주시고 이러저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성이, 제가 어디 가서 홍성 유기농을 소개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다른 두레생협의 다른 생산지를 가면 대표부터, 저는 40대인데 대표가 70대예요. 다 회장님 60, 70대고 생산 회원도 다 60, 70대예요. 근데 저희 홍성 유기농은 40, 50대들, 물론 60대도 계시지만 40,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홍성 지역에도 보면 이런 젊은 활동가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 저는 이제 그게 좀 좋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책 제목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조금 들어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께서 책에 쓰신 걸 보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소멸이 아니고 그냥 거기 분들이 행복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소멸이라는 말을 들어서 소멸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 그러니까 공포감, 그리고 뭔가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만든다든지 돈을 받아오든지 그런 데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각자가 활동하시는 분야에서 봤을 때 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그 분야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뭐 이슈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엔 반대로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조대인 대표님부터 유창한 언변으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농업이라는 분야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 때부터 했고 같이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도 친환경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 전반적인 분야의 인구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친환경 농업은 되고 있거나 뭐 부흥되고 있거나 이렇지 못하고 점점 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그에 대한 포기도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초제를 뿌리면은 쉽고 빠르게 풀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친환경은 하나하나 뽑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수익적인 면을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창업을 할 때 친환경보다는 조금 더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깨끗해 보이고 뭐 환경이 제어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정부 정책이 흘러가고 있고 그쪽에 더 유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친환경 쪽에는 점점 더 심각하게 저는 저희 부모님 때부터 친환경 농업을 했으니까 저희 부모님 때 농업인들끼리도 저는 알고 지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이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더 가파르게 감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5년 전에 귀농했을 때는 이쪽 법인의 매출액이 30억 정도였는데 지금 10억 수준까지 최소 영농조합 법인의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에 관련된 생산자의 숫자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게 뭐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농업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새로 들어온 청년 농업인들에게 너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해봐라 라고 권유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판매도 예쁘거나 맛있어 보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산자로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깨끗한 농산물을 소비하고 싶어 하고 뭐 벌레도 없었으면 좋겠고 외관도 사이즈도 컸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농업에는 그렇게 화학적 비료를 쉽게 사용하는 자재의 수준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관행 화학 농약으로도 방제가 안 되는 병해충도 많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행 농업인들도 많이 화학 농약이라고 해서 그게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장 많이 판매처로 안정적으로 판매되던 급식 시장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딱히 뚜렷하게 대표를 맡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도전을 해봐라고 쉽게 권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면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보, 뭐 사업이 됐든지 같이 모여서 판매처를 뭐 기획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세 분은 어떻게 보면 혼성 군 단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들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작은 장공면을 범위로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11개 읍면이 있는데요. 장공면이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좀 낙후되었다는 오지라고 예전에 홍성군에서 했던 지역인데요. 지방 소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숫자들이 보여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공면 인구가 2,730여 명인데 한 4년 전만 해도 3,000명이 넘었거든요. 한 해에 한 7, 80명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장공면에 2명이 태어나고 주민등록상 2명이 태어나고 7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도 있고 장공면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이나 중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젊은 이제 가구들이 홍성읍이나 내포로 이제 전출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사실 숫자로 보면 인구들이 줄고 있고 또 요새는 하나남 장곡초등학교도 전교생이 33명인데 내년에는 이제 30명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이제 30명 이하가 되면 통폐합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한 개 면에 한 개교 유지를 좀 원칙으로 했다면 지금 교육청의 방침은 적정규모 학교라고 해가지고 인근 2-3개 면에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를 통폐합하면서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이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는 그런데 사실은 장곡면에서는 물론 이제 계속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져가고 마을에서 활동들이 뭔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여러 기관단체들 그리고 또 뭔가 작지만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젊은 협업농장이나 행복농장이나 홍성유기농이나 저희 사협이나 주민자치회가 있거든요. 그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지 이제 한 4년 차인데 그 사이에 그래도 많은 주민 모임들이라거나 작은 뭐 빨래방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저희 돌봄 사업에서 하는 돌봄 반장님들의 활동이랄지 옆에서 좀 이웃들이 주변 어르신들이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챙기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작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활동들은 오히려 좀 늘어난 것 같거든요. 최근 3-4년 사이에. 물론 이제 그건 저희 입장에서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일들은 계속 얘기가 되고 발굴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장곡초등학교도 학생 수는 줄었지만 훌륭한 선생님들과 마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좀 같이 논의하면서 학부모님들 학습 모임도 하고 뭐 지역에서 학교와 함께하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되게 행복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주는 것 때문에 정책이나 행정에서는 그런 세밀한 내부적인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숫자가 주는데 유지할 수 있냐, 저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도 이제 돌봄마을이라는 사업이 내후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적자가 안 나겠냐,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어떤 효율성과 수익성만 따지면서 계속 의심하거든요, 지역의 역량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간극을 줄이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지금 친환경농업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힘든 상황이고 여기도 인구가 줄어서 힘들지만 나름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그러면 이제 홍성군에서 농업하고 지금 농촌 얘기였는데 좀 관광하고 도시재생 분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랑 연계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이제 관광객을 마주치거나 또는 DMO 사업을 하면서 외부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저는 사실 그 불편한 감정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응원이랍시고 이렇게 인프라도 별로 없고 또는 지역의 지명도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관광으로 좀 낮은 이런 곳에서 관광 산업을 하는 너희들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거기에 되게 취해서 뭐 응원을 받고 있네 이런 거로 되게 기분이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짠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으로부터 불편함이 좀 왔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어쩌면은 되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나는 불편하게 살고 있진 않은데 저들이 불편한 자세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되게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소모성으로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이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을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겠다. 그거를 굳이 지역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의 그런 시선들을 바꿀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는 선생님이 책을 읽고 아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또 책을 또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적인 부분에서는 요즘 이제 생활인구 유입 증대나 뭐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경제적 지표로만 봤을 때는 제가 충분한 데이터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한 명의 주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일 하루 기준으로 당일 방문객을 약 33명 정도 유치를 해야 되고요. 1박 2일 기준의 숙박 관광객을 약 20명 정도 유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이제 정량적인 수치 같은데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주민 한 명을 유치하는 것 말고 관광객을 그러면 그만큼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어쩌면 되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량적 지표들이 요즘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이 지자체의 관광 담당자들은 그럼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은 지역 소멸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상한 자신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정량적 수치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도시재생이 이제 거의 다 망했다 이제 그러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그래도 저희도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인구 소멸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인구 소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전에 제가 여기 홍성에 내려와서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이가 제 옆에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시는데 어르신이 한 20년 정도 되면 이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을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는 얼추 20년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은 아 진짜 인구 소멸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진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는 진짜 체감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이제 주로 이제 광천이나 아니면 홍성읍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람이 준다라는 것보다 저는 이제 또 직업인지라 이렇게 공간에서 뭔가 소멸되니까 뭔가 사라지는 거를 느끼게 돼요. 잘 있던 가게가 없어진다든지 프랜차이즈들도 없어져요. 예를 들어 광천에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오늘 문을 닫고 나가. 치킨집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나가네. 뭐 주민들이 하던 가게들도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 보면은 계시던 때도 있고 안 계시던 때도 있고 멀쩡히 다니던 학교가 이제 폐교돼서 멀리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애들도 늘어나고 사실은 그래서 광천이 전국에서 초등학교 폐교율이 제일 높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게 돼요. 지난 한 4, 5년간 계속 광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홍성 읍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읍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단은 상점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그런 영향들도 있지만은 상권이 내포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줄어들고 있다. 뭔가 좀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이런 것보다는 활력이 진짜 많이 줄어든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특히 광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활동하는 청년들이 엄청 적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고 홍성읍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내포 신도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치적으로 보여달라는 그런 말들을 엄청 많이 듣는데 왜 그러면 홍성은 인구는 10만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되면서 괜찮아 보여. 뭐 도청도 있고 내포 신도시도 있고 전반적으로 군 컨디션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뭐가 너희들 좀 문제인 거야?
어디 지점이 너희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제가 그런 쪽이 학자가 아니어서 보여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지만은 이제 체감적으로 한 4, 5년 지나다 보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좀 체감하게 된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가 뭐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는 것상으로는 활력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관광하고 도시재생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아까 지금 카메라 사건 때문에 말씀하시다가 좀 멈추긴 했는데 다 했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고 좀 연관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먼저 여기 얘기 들어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인구 소멸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서는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고 아니 뭐 다 느끼시겠지만 이 지금 각 분야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의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혹은 이렇게 좀 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관광부터 아까 그러니까 관광을 숫자로만 생각하고 관광객 늘리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까지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과 연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 소멸을 대응하고자 하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들을 필수 사업으로 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도 DMO 사업으로 이제 필수 사업을 무조건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해라라고 내려왔고요. 거기에 저희 DMO가 이제 전국에 작년 기준으로는 19개 지자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 문체부에서 계속 밀고 있었던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은 워케이션이었습니다. 네, 워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휴가지나 관광지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희 또 사실은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거버넌스인 관광통일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거버넌스에 있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약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를 가고 제주도가 좀 질리면은 부산이나 여수나 뭐 속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굳이 홍성에서 나는 워케이션 안 할 것 같다. 근데 그 말씀에 저희 거버넌스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워케이션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문체부에서 전반적으로 밀고 있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의 사업의 장점은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를 나오게 한 것까지는 저는 장점으로 보고는 있으나 되게 명확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타겟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 때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듯해 보였으나 현재 굉장히 증폭되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워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노마드를 육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분들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타겟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이 타겟 자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구도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 온누이 옆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는 타겟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획을 할 때 그 디지털 노마드가 올 수 있게끔 타겟화하지 않았고 장기로 좀 이 지역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들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완점으로 저희 홍성에서 DMO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는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라는 사업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특징을 저희가 그 거버넌스 위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을 때
생각보다 귀촌 인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귀촌 인구의 특징은 본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친구나 가족, 지인들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홍성을 보여주는 사업들을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여행을 시켜줄 때 내가 여기 홍성에 정착하게 도와주신 분이야, 또는 내가 홍성에서 위로받을 때 이 소나무 숲을 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친구, 가족, 지인을 데리고 왔을 때 숙박비나 체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지금 DMO 사업으로 작년에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되게 성과가 잘 나왔었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더 이제 확대해서 지금 어서와 홍성 처음이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군 단위 지역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 기금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본인들도 워케이션 사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많이 의뢰를 주셔서, 실제로 경북 성주군은 지금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라는 거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계약 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2군데의 군 단위 지역하고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주식회사라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모든 프로세스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발대식하고 수료식을 저희가 다 진행하는 걸로 해서, 발대식 할 때 이제 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부터 정산에 대한 교육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수료식을 할 때에는 제일 많이 방문을 시킨 분, 주민분, 그리고 제일 많은 숙박을 유치하신 분, 또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실제 정주인곳까지 만드신 분,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사례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대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주군 같은 경우는 관광둘의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PD님이 지금 저희 같은 사무국 역할을 따로 하고 계셔서 주민관리부터 체험비, 숙박비 지원하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수료식, 발대식, 프로세스 제공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을 좀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업이 약간 태생적으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도시라는 공간 자체를 재생시키는 건데, 이게 과연 그냥 거점 몇 개 짓는다고 되는 문제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크게 제가 좀 이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가, 과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뭔가 돋보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게 이 도시재생인가, 이웃 마을보다 우리 마을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되는 사업이 도시재생인가, 저는 좀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쇠퇴하는 정도를 늦추는, 그래서 유지하는 선을 좀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도시재생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쇠퇴를 완전히 턴해서 급격한 상승 아니면 완만한 상승으로 바꾸기를 하시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공격적인 질문들을, 야, 너희 벤처 캐피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창업 뭐 이러면서 뭔가 이 지역을 급반전시킬 만한 아이템들을 너희가 무지 많이 장착하고 이웃 마을보다 더 잘 되게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사업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유지거든요. 이 급격하게 허물어져 가는 이 도시 공간,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무너지는 속도가 더 엄청 급격한데, 이것을 좀 완화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사업이 사업인지라
또 경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지라 이게 과열되는 경상, 이게 과연 도시 재생을 위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게 이제 도시 재생이 공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쇠퇴된 지역이 일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역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설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뭔가 활력을 불어넣거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다른 여건들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홍성 읍내에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가 홍성 읍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홍주성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원도 하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상가나 집들도 매입해서 다 허물고 있고 군청도 이전해요. 군청 이전하는 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죠. 군청 행정기관이 외부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천 복개 주차장도 철거를 한다고 그러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군청도 옮겨오고 내포신도시는 커지고 온도심은 계속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홍집성 복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사업도 하고 있고 청년마을 사업들도 하고 있고 뭐 DMS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업들이나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엉켜지고 설켜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뭐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 그냥 사업에 맞는 사업의 컨디션에 맞는 사업을 당선되기 위한 목표를 꼭 잡고 가야 되나?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아니면 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표는 다 같은데 왜 우리는 사업 단위로 이렇게 찢어져서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나마 저희 지역에 좀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홍성통 있잖아요. 그래서 홍성통으로 통해서 이제 뭐 문화통이나 아니면 청년통이나 이제 관광통이나 이렇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논의를 하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데 약간 한계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의 농업인이라던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다 개별의 개개의 경영체라거나 개인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는 내가 하는 농업,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 주변의 환경이나 구조나 인프라보다는 그 개개인의 생계나 사업에 관련된 걸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주변을 더 돌보지 않게 되고. 근데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에 살면은 누가 사시는지 어떤 사정인지 그 정말 다 그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경우들이 많고 아직 대면 사회로 좀 공동체성이 남아 있어요. 같이 마을길을 가꾼다거나 꽃길을 가꾼다거나 그 행사를 하면은 같이 만나서 뭐 회관에서 식사를 챙긴다거나 그래서 저희 활동과 좀 관련된 정책들은 사실 그런 개개인이나 개별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런 마을이나 관계를 통해서 좀 공동체성이나 사회를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찾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같이 마을에서 물론 개개인의 이제 영농지에서 뭐 친환경까지는 아니어도 제초제를 쓰지 않는다거나 뭐 타작물을 심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협약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에서 효용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공동활동이에요. 마을의 쓰레기를 같이 치운다거나 마을의 예초 작업이나 화단 작업을 같이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장님이 방송에서 여기 해야 되니까 나와달라고 하는 게 미안했는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마을 일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 꼭 농업인이 아니어도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청소도 하고 저수지 쓰레기 줍기도 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도 갖고 평소 못 만나던 이웃도 만나고 그렇게 같이 일하고 난 다음에 뭐 밥 한 끼를 먹는다거나 하면서 그 전과 다른 관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산 1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끝나고 올해 이제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그 전에 이제 마련해놨던 기금이나 경험들을 갖고서 같이
계속 마을 가꾸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장곡면에서도 다른 4개 마을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일몰 사업이라 더 이상 신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농업직 불금을 주거나 농민수당을 주는 것들은 많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농촌 경감과 마을을 가꾸는 주민들의 활동으로서의 어떤 기여를 인정하는 정책은 많지 않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되게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공익활동이라거나 마을 동아리 사업이라거나 마을 사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그래도 장곡에서는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마을 편차가 있거든요. 잘 하시는 마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또 그런 게 하기 어려운 마을들은 여전히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 단위로 개별 마을이 아니라 장곡면에서는 장곡면 차원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 농업, 뭐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거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것들에 대한 그 정책들의 장점은 그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을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좀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면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찾고 그것들을 기획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되게 좋은 정책으로 활용을 했는데 점점 그 사업이 정교화될수록 참여하는 지역들이 많아질수록 행정에서는 좀 관리의 차원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이건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꼬리표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좀 정책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현장에서는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느슨하게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나 기획이나 이 정보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한다기보단 누가 어떻게 할지를 지역에게 좀 권한을 주는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농촌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믿고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졌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농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 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창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신규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젊은 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새로 이 농업이라는 분야에 대해 창업을 하려면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트랙터를 산다든지 뭐 땅을 산다든지 온실을 짓는다든지 정말 뭐 1, 2천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3, 4억 최소한 뭐 4, 5억 단위의 농업 비용을 투자를 해가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기에는 쉽지가 않은 농업 현실이긴 해요. 그만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바로 나오지도 않고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어쨌든 사업 분야로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뭐 벼농사는 기존에 정부 수매를 해줘서 1년이면은 단가가 결정이 되고 내가 농사를 어느 정도 지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다. 이러한 수매 채소나 이제 수매를 이루어지는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기후 변화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창업을 하든 귀농을 하든 기촌을 하든 농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기에는 농업 인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4%, 뭐 5% 정도 된다고 하면은 95%는 싹을 키워서 식물을 재배해 본 경험도 없는 세대가 많거든요. 사실 저는 홍성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농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홍성에 내려와서 농업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도전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95%의 농업인들은 앞으로 귀농귀촌에 있어서 더 두려움이 큰 세대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부모님도 농업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95%고 그 95%의 자녀들이 농업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내가 농업을 창업을 해서 내가 지금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농촌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력이 비는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경력에 대한 단절이라는 게 농업에 대한 경력을 뭐 회사 생활에서 인정해 줄 것도 아니고 농업이라는 건 쉽게 도전할 수 없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면 사실 저는 지자체에서는 주거 문제라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에 왔을 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일단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거 문제도 해결하는데 뭐 여기도 월세도 비쌀 거고 생활비고 어쨌든 자기가 여유 있는 비용 내에서 이제 농촌에서 버틸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내가 갖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농촌에서 버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주거 비용도 해결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농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땅을 임대받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업인들이 대부분 좋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다 임대가 되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임대를 해주는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귀농귀촌한 인구들이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다거나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그 지역의 시세가 흔들리게 되면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 귀농인 뭐 3개월 있다 갈 건데 6개월 있다 갈 건데 땅값 올려놨네 뭐 임차료 올려놨네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다가가게 되는 사례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됐든 뭐 농어촌사에서 뭐 매입을 해서 매년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 필지를 주고는 있지만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라고 해서 2030 세대 이하에서만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41살만 넘어도 농지은행에서 임대는 못 받고 개인간 임대차를 해야 되는데 개인간 임대차는 농지은행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농업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뭐 짧은 기간이라도 한 달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는 선에서 뭐 축산업이 됐든 뭐 벼농사가 됐든 뭐 시설 온실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야 그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지금 3년 정도 임대 온실을 하고 나왔거든요. 상주에 지금 원룸이 꽉 찼대요. 원래는 다 비어 있었는데 인구가 거기도 많이 줄고 있는 시기였는데 원룸이 꽉 찬 거는 거기에 귀농한 인구가 매년 혁신밸리로 들어가는 인구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이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3명에서 한 팀을 하는데 직원 고용이 한 12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에 그만큼 또 임대가 또 늘어나고 원룸 주인도 돈을 벌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와서 돈을 벌고 뭐 본국으로 돈을 보내긴 하지만 또 그들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되는 소비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마트에서도 음식도 구매를 하고 뭐 옷도 사 입고 뭐 이렇게 되면서 시장 경제 어느 정도 버텨지는 기능도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농업인이라고 해서 대출을 선뜻 받아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좀 개선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결했습니다. 마이크 문제. 내 분야에서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한 좀 아쉬운 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도시재생 얘기 들으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그 탈모 시장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빠지는 걸 늦추는 게 탈모의 핵심인데, 좀 확 살아나길 바란다 그러면 결국은 무리하게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땅에 쓰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사실 제가 또 대표하면서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늦추는 거, 그리고 선생님 책과 좀 연관지어 본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줄어드는 건 줄어들었지만, 줄어들었다고 그냥 폐허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보다는, 그 작은, 이제 줄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관광과 관련해서 되게 좋은, 좋은 사례로 여기 홍성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사실 저도 작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쏠쏠하게 지인분들 어차피 올 지인들이었는데 숙박비랑 체험비를 제가 지원받아서 저도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 단위로 지원해준 사업이 좀 한정적으로 됐다는 게 좀 아쉽고, 그 청년농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홍성군도 스마트팜을 지금 대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저한테 자주 쓰는 얘기는 스마트팜에서 체험 교육을 받으면 나가면 스마트팜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농사 체험을 너무 좋은 걸로 시켜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돈이 되지 않는 걸 청년들한테 얘기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농촌 체험, 농사 체험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확실히 분야별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고, 저는 이제 또 이 네 분들도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남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하고의 만남도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기 있는데, 그냥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란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군이라는 표현은 좀 가격하니까, 자기 분야에서 지금 이런 뭐 정책은 아쉬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유쾌하게 반란하겠어. 나는 어떻게 반란을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조대희 대표님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기 왁구가라고 이 관상이 지금 이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네네네. 나는 이렇게 유쾌하게 반란하겠다라는 걸 좀 미래 계획과 관련해서 좀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반란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뭐 조금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들어와서 나가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농업적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나이를 떠나서 농업 1년 차라든지 농업 2년 차든지, 이건 60살에 와서 1년을 농사를 졌든 20살에 와서 1년을 농사를 졌든, 저는 그 농업적에 대한 직업의 레벨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몇 년 차가 지나면 대리, 뭐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진급을 하듯이,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초창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동료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나랑 같은 해에 귀농을 했다든지, 뭐 같은 작물을 한다든지, 그들이 홍성군도 사실 뭐 장곡부터 서부 갈산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이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들을 엮어놓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초창기에 버티는데 어떤 것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공무원이나 군에 제안을 하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지, 지금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은 특정 사업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해라 라는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의 처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률적으로 재단된 정책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누구는 500만 원만 있어도 되고, 누구는 1억이라는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레벨이라는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을 바꾸고 반란이라는 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를 내주는 집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맞는 레벨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춘 분들에 대한 모임을 조금 저는 구성을 해서, 그들이 서로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보 공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농인이지만 지역민으로서 부모님이라는 그늘이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동네에 누구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귀농인은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흙이라도 흘리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제가 그러면은 열심히 일한다라고 정말 그거는 많은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건 인적 네트워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이 왜 흙을 흘렸는지, 얼마나 바쁜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귀농인들은 그 동네 분들은 한 동네 사람이 된다는 게 참 힘든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지역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전 제가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실무자여서, 그러니까 하셨던 활동들을 정리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직접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해주시는, 예를 들면 자치회장님이든 이장님이든 뭐 적십자 공사회장님이 해주시는 일들, 저희 자치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일들을 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서류 챙기고 영수증 챙기는 역할이어서, 근데 그럴 때 저도 보람이 되는 건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거 예를 들면 저희 빨래방 참 잘 만들었다 라거나, 어제 책 모임을 하는데 책 모임을 나오신 어떤 분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수다 떨어서 좋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 뭔가 지역에서 산다는 게 좀 뭔가 도시에서와 그 전의 삶과 좀 다르게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며칠 전에 장곡면에 청소년들이 통학을 하거나 이제 학원에 가거나 하는데 교통의 불편함을 이제 자세히 다룬 기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기사의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부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이제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 사람들이 면에서 사는지 농촌에서 사는 걸 택해서 내려왔는지, 그 어떤 삶의 방식이라거나 관계를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뭔가 어려우니까 읍으로 이사 가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촌에서 살거나 지역에서 산다라는 그 즐거움이나 가치들을 좀 더 많은 도시 사람들, 특히 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럴 기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업이든 농촌이든 혹은 농촌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뭔가 풀어가면서 산다라는 어떤 모습이나 경험들을 좀 잘 전달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은 뭐 랜드마크를 막 어마무시하게 짓는다거나, 아까 그 말씀해주신 뭐 출렁다리를 짓는다거나, 사실 그게 제가 뭐 10년 정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행을 막 다녀보기도 하고, 또는 관광객분들하고 다녀가신 관광객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세요. 그냥 지나가던 트랙터 모는 어떤 그 할아버지의 굉장히 귀여워 보였던 웃음이 생각난다. 또는 생각보다 맛은 없었는데 그 식당의 그 할머니의 웃음이 생각난다. 뭐 말투가 재밌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쩌면은 그 지역 주민분들의 그 소소한 행복들에서 또는 자부심으로 인한 관광객들에게 전달되는 행복들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시간의 유쾌한 반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끼리 뭐 오늘도 이런 얘기 나누면 사실 좀 무겁잖아요. 뭐 우리 분야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 분야에서 이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책이나 뭐 사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 10년 정도 살면서 저는 이래서 행복했어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아마 행복해서 여기 사시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걸, 왜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공유하는 시간에 유쾌한 반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소스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재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있고 뭔가 흥미가 있어야지 사람들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해보고 싶고 사실은 거기에 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직원들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제 다양한 것들도 시도해보고 재밌는 것들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소박한 꿈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김영준 대표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 그 읍내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자 이런 분위기가 좀 된다든지 주말이 됐어요. 이제 우리 애가 있어. 야 오늘은 홍성 가가지고 잠깐 점심도 먹고 놀다가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충남에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 베스트 5 안에 홍성이 항상 좀 껴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전국에서 야 그래 이거 이때쯤 되면 홍성 한번 가봐야 되지. 그래서 좀 뭔가 홍성이 좀 재미있고 뭔가 유쾌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제가 한몫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2부 순서 이렇게 마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혹시 이제 여기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홍성에 활동한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난 뭐 내가 얘기를 하기보다도 네 분의 얘기 너무 재밌게 또 감명 깊게 들어서 아주 내가 오길 참 잘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선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반란 얘기를 다시 또 조금 먼저 하면은 사실은 이 국가 전체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참 우리 개인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돼요. 지역에서는 뭔가 좀 합치지 않을까, 왜냐면 단위도 작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게 맞는 얘기가 사실은.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게 완전히 이게 고립된 지역 같은 게 쉬워.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가만 내비지면 좋은데 뭔가 자꾸 여기다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속에서의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기 지역에서의 그런 뭔가 변화를 좀 반란을 한다면 그 지역의 작은 변화라도 시도한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걸로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재밌게 밥 먹으러 갈래? 이건 너무 좋은 일이지. 그게 재미지. 이게 그거 가지고 무슨 도시에 생긴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큰 차원에서 사회 전체랄까 차원에서 또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지역과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전체 이 양쪽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지자체가 인구 정책을 보면 인구 늘리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한번 계산을 했던데 그냥 대충 각 지자체의 미래 인구. 근데 홍성은 모르겠어요. 홍성군에서 지금 내놓은 10개년 계획 같은데 5년 계획에 보면은 5년 뒤에 홍성 인구 그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마 분명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체 계획에 의하면은 그걸 다 합치면은 지금 인구보다 1.5배 이상 늘어난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인구가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 스스로 엉터리지 말자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 계획을 세우는 거야. 왜 엉터리 계획을 세우냐? 엉터리 계획을 세워야 돈을 따가져 올 수가 있어. 엉터리 계획 하에서 건물도 지어야 돼. 엉터리 계획 하에서 길도 내야 돼. 하여간 인구가 많다고 해야만 그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고 인구가 어차피 준다.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덜 줄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홍성훈 인건비 얼마죠? 9만 7천. 뭐 홍성군이 뭐 특별히 무슨 용병 재주가 있어서 인가 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5년 뒤고 10년 뒤에는 8만 원 준다. 그러면 8만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게 뭐냐면은 서양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축소 도시라는 축소 도시.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가 축소가 돼요. 인구가 줄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인구가 충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는다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에다 뭘 만들어. 그래서 몰도 만들고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뭐 시설을 자꾸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지. 일단 그게 제일 나쁜 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인구가 준다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축구도시의 고민이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돼. 지금은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지금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말하자면 자꾸 뭘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틀어봐야 인구 줄어 있어. 보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생활인구 요새 갑자기 지금 생활인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 왜 택도 없는 얘기냐면은 맞지.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생활인구요.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건 말하자면은. 근데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가 있는 서울이야. 서울. 서울에 있는 도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 사람들이 다 인구 줄잖아 지금. 줄어서 어디로 나가요 지금? 경기도로 나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이라는 데는 거기 거주 정주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학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업 무슨 학교 국가 정책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생활 인구와 정주 인구의 이것을 잘 따져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갑자기 지금 생활인구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관광 하겠다고 얼마나 정책을 많이 했어? 농촌에 살 길은 다 관광이야. 모든 군이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까 출연가도 만들고 케이블카도 만들고 뭐 하여간 무슨 뭐 어린이 동물 뭐 하여간 그런 그 관광 정책을 안 해온 게 아니잖아. 엄청 해가지고 왔지. 그럼 지금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무슨 학교 때문에 온 사람도 없을 것이고 농촌에 일자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기껏해야 관광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관광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금 수십 년간 해와가지고 온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생활인구라는 것은 지금 생활인구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말로 지방이 손을 내고 있는 것에 대책이 없으니까 연평으로 좀 만드는 용어예요. 나는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생활인구. 그럼 너무 당연한 말을 왜 하냐. 근데 관계인구란 말이 중요해요. 관계인구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뭐 아주 강강한 사람은 중요하잖아. 왔다 가는 거. 뭐 제가 안 오는 게 나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거 오라고 돈 대주고 하는 건 난 별로. 그 돈 있으면 그냥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홍성 사람들 중에서 홍성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에? 홍성 군민 홍성 알기.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저 홍성에 뭐가 있는지 우리 진짜 모른다고 자기 살면서. 그게 더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잖아. 뭐 어서와 홍성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홍성 사람들이 홍성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속에서 관계 인구가 생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도 왔다 그냥 뭐 어서와 놀러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한 6개월이고 한 달이고 뭔가 홍성에 와서 좀 지내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구를 고민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장에 홍성에 와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홍성과 관계를 맺고 계속 소통할 테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살기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관광지다. 내가 이 동네, 우리 동네가 내가 싫어서 사람이 떠나는 동네에 사람들 관광 오라는 건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 관광이라는 게 무슨 시설도 관광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도 얘기하고 했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관광은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내가 행복하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광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멋진 경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멋진 경치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럼 경치가 없는 곳은 관광지가 못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얘기했는데 뭔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뭔가 하는 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물론 뭐 우리 돈으로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라도 뭐 그런 거 많잖아. 얘도 같이 뭐 밥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아까 농촌 주민성 얘기했는데, 내가 농촌 주민성을 얘기한 근거 중에 하나 뭐냐면, 농촌 주민성을 주되,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띄어서 공동체 기금을 좀 쓰자. 그리고 이 돈은 내 돈이니까 정부가 손대지 말고, 뭐 해라 마라 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그 돈은 우리가 하여튼 회의해서 주기전 발표되는가요? 그게 내 돈이잖아. 그냥 수석을 나온 돈의 10% 우리가 뛴 거니까. 내 돈이니까 그 내 돈을 주민들이 정말로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주민자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주민자치는 한계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뭔가 자 영향력이 있어야지.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 주민자치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성군에는 이제 내 농촌, 그래서 아까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인구가 떠나는데 면에서 업으로 가. 그러니까 업인구가 별로 줄지 않아. 업인구 느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다 이 장북면에 살지 말고 교통 불편하니까 그럼 홍성업으로 살아.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홍성업에서 불편하다면 야 홍성 살지 마. 서울로 와. 얘기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 말은 가능해. 그런데 장북면이 없고 홍성업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성업은 뭐냐면은 홍성이라고 하는 이 장북면을 비롯해서 여러 면들의 거점입니다. 그게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죽으면 시간 지나면 자기도 죽게 돼 있어. 시간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안 되니까 홍성 가면은 뭐가 될 것처럼, 그건 일시적인 얘기고, 시간 지나면 홍성업도 죽는 거예요.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그게 뭐야, 안 돼? 전부 장사가 안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나는 그래서 면이 중요하다, 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촌 내가 주민성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다 주면 좋은데, 어렵다고 한다면, 면부터 농촌 주민성을 주자. 그러면, 농촌 주민성을 면에다 주게 되면 업사람이 싫어할 거 아니냐. 그건 싫어하지.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면이 활성화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것이 업을 활성화 가져오는 갈길. 그렇죠? 홍성군에다 예를 들면 주민수당을
면회가 준다고 쳤을 때에 그 면회 받았을 때 지역 학교 쓰면은 홍성 어디 가서 많이 쓸 거예요. 장국면을 쓰겠지만 우리 어디 활성화 되는 거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팜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워케이션도 마찬가지야. 워케이션 좋지. 누가 그 반대해? 저기 홍성에 워케이션 생기면 오고 싶은 사람이 오면 좋지. 근데 워케이션을 이게 국가에 말하자면 농촌 지방선을 대책으로 해가지고 모든 데가 다 워케이션 하면은 이게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워케이션을 한다고 워케이션에다가 무슨 돈을 주는 방식은 이건 다 같이 망하는 거래. 홍성군이 알아서 자기가 봤을 때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워케이션 좋겠어. 이런 걸 살려서 의식으로 가장 매력 있는 우리 매력을 가지고 워케이션 좋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워케이션이 살 길이야 다 해.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야. 스마트팜도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나는 반대해, 스마트팜은. 굳이 뭐 도시락 싸다니면서 스마트팜은 안 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것도 하면 돼. 근데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 생각하고, 지금 오늘도 부여도 지금 스마트팜에다가 이거 담당하고 싶어. 솔직히 교수님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거기다가 돈을 몰아서 지금 밀어붙이니까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맨날 방울토마토만 먹고 있어야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뭐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고 또 하도록 뭐 도와주면 좋지만, 이거를 스마트팜이 우리의 미래다 말이야. 농업의 미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스마트팜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하우스를 옛날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노동이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당면한 미래. 앞으로 100년 뒤에는 100년 뒤에 다 죽어.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농지를 사는 겁니다. 농지를 사요. 농지를 사가지고 자꾸 학대, 농지를 사. 지금 뭐 농지 은행이 있지만 별로 안 사잖아. 그냥 뭐 흉내만 내는 농지를 사서 전체 농지에 말하자면 한 10% 이상이라도 국가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문제를 하고, 거기에 뭐 청년들을 먼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물론 이제 그게 있을 때 농지값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농지를 사. 청년 농부 5억 지금 대출해주잖아? 이거 만약에 청년들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지가 얼마나 올려놨어. 농지가 올랐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뭐 농지 떠나고 농사 그만 짓고 나가겠다는 건 사람 모르겠지만, 정말 농사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이건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하신 말씀도 너무 좀 좋은 말씀 드리고, 생각보다는 너무 이렇게 홍성이다, 너무 건전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분의 패널이나 아니면 저자 소빈 선생님께 혹시 나는 현장에서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다,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혹시 한두 분 정도만 받아서 진행해도 될까요? 뭐 없으면 안 해도 네, 있으시네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는 안 살고요. 이후고등학교라는 성남시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임금비라고 하고요. 고1 때부터 이제 방학마다 찾아오면서 말씀하신 관계인구로서 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저 오늘 이거 하는 것도 한 1시간 전에 알아가지고 막 부랴부랴 오느라고 말씀 들으면서 책을 대충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책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책에 나왔던 게 인구 감소 자체를 막 엄청나게 문제시한다 이거보다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는 현실이고 그에 알맞는 사회 시스템을 뭔가 구축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수업에서 썼던 논문이 딱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인구를 막 극적으로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완만한 곡성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감소하는 인구에 맞춰서 도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거를 이제 예시로 홍성의 장국면과 홍동면을 예시로 해서 저밀도 사회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예시로서 살펴보고 연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전 그래서 그걸 되게 굳건하게 믿고 살다가 작년에 이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이 제이콥스 씨의. 근데 그 책을 읽고 이게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작아졌을 때 도시라든지 지역이 아까 도시재생 센터에서 나오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활력이 떨어진다는 그 문제점이 이거는 내가 생각한 저밀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그러니까 저밀도 사회로 갔을 때 우리가 활력이라는 거를 잡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왔던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르코르비지에의 그 전원도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원도시가 사실 그 당시로 되게 혁신적인 이야기였고 되게 적은 인구로 우리가 온정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적은 인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전원도시들은 대부분 슬럼화가 진행돼 버렸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무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되게 감소된 인구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이 변화가 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실제 지금 눈앞에 나타난 전원도시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마을이나 도시들이 많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에도 마치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무슨 질문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약간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학교가 훌륭한 학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 그 임금비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이화학교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저렇게 고등학생이 저런 질문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구는 농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구가 줄어요. 지금은 근데 인구가 줄지 않아 늘어요. 인구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80억 되나 70억, 80억인데 인구가 한 100억까지는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선진국은 줄고 여전히 이제 그 후진국은 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저기 보통 7명, 8명 내가 7남매거든요. 근데 많지 않아. 그냥 나가면 다 7남매지. 좀 많다 그러면 한 9남매쯤 돼야 많다 그러지. 이제 그런 게 우리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자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그저 애 낳는 기계야 말이잖아요. 그냥 생기면 낳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힘들게 할 것도 없이 작게 낳아서 그 애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성들도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내가 왜 애 낳는데 나의 삶을 다 바쳐야 돼? 나 못 낳아. 이런 식의 말이죠.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진 거잖아요. 이런 조건 하에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인구가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OECD 평균을 보면 한 1.6명쯤 되거든요. 1.6명쯤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구가 유지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최소한 2명보다 많아야 돼. 둘이 결혼해가지고 2명 낳아야 되는데 중간에 준 사람이니까 보통 2.1명이라 돼. 2.1명이 되면 이제 거의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진국들이 다 1.6명. 가장
인구가 많다가 프랑스 같은 데가 뭐 1.8명이 되고 지금 줄고 있다 그러죠. 이웃나라 일본은 한 1.3명쯤 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0.7명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극단적인 형태잖아요. 극단적. 어쨌든 그러나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 주는 것을 탓하지 마라. 인구는 주게 돼 있다. 받아들이란 얘기지 말이야. 그래서 인구가 죽는다니까 뭐라 하냐면 고령화. 늙는다는 게 무슨 문제냐. 인간 누가 늙으면 다 나이 좀 늙게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가 문제라고. 고령화가 문제면 고령화 간단히 해결하는 거 간단히 하나 해줄까요? 옛날에 1960년대 우리나라 사람 60살밖에 못 살았어요. 고령화 얘기 알 것도 없어. 평균 기대수는 60살이야. 지금 우리가 83세잖아. 그리고 다시 옛날 1960년 돌아가면 돼. 그럼 애도 많이 낳고, 그렇잖아. 애도 많이 낳고, 그리고 빨리 죽어. 그럼 그게 더 좋은 사회에 지금이 더 좋은 사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것은 이건 뭐 자연스럽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다만 우리 경우는 뭐냐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주는 것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사람이 적응해. 서서히 가야 적응이 되는데 갑자기 말하자면은 변동이 생기면은 적응이 안 돼.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인구 줄고 뭐 이제 유럽처럼 서서히 줄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1970년에 한 5명씩 낳던 사람들이 50년 지나니까 이제 한 명도 안 낳는데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따져서 그걸 해결하기 노력할 필요는 있어. 인구를 늘리게 노력이 아니라 늘리게 노력이 아니라 내가 최근에 좀 이게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재밌는 이 소설 봄도라는 소설을 제가 보면서 참 저자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봄도가 홍범도 첫 애인이 백모라는 여자인데 이 백모가 아주 결혼식 깬 여자인데 결혼하자니까 나 결혼하니 내가 왜 결혼하니? 저기 좀 봐라.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남자들은 쉬는 시간에 가 담배 피우고 앉아있고 여자들은 쉬는 시간에 가서 밥 새우고 앉았다. 이런 세상인데 내가 왜 결혼하니? 그렇게 얘기를 물론 옛날에 19세기 말 얘기이죠. 그런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말하자면 남녀 간에 그런 격차가 있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손해라 생각하면 왜 결혼하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인구 늘리기 위해서 애 낳으면 돈 줄게. 이게 뭔 말같이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리 우리나라가 물질주의가 지배한 나라라고 하지만 돈까지 장난치지 마라. 사람까지.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 그건 그 얘기고. 또 하나 얘기는 인구 잘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거 농담 삼아서 야 우리 동네에 말이자면 한 100헥타르가 있는데 다 나가라 그래. 100헥타르 혼자 농사 짓게. 여기 내 왕국이야. 여기 내 왕국이야. 그거 뭐가 문제가 돼? 자기 왕국을 차리면 되지. 근데 완전 극단적인 얘기고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저런 것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행복론에 보면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그 뒤에다 뭐라 쓰고 있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개인의 성취와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인구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말하자면은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 설계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간다면 동네 절대 망하지 않지. 몇 명이 살든지 간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구가 줄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은 정말로 이 동네가 저런 도시 아까 얘기한 그런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놓고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당연히 행복해야 돼. 근데 무슨 예를 들어서 욕심을 버려라. 그럼 행복할 것이다.
그건 개소리고, 아니 욕심을 뭐 누가 버리고 싶지 않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간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다. 인구가 줄게 되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홍성은 그래도 뭔가 공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한국면 지정리에 살고 있는 신재원입니다. 서울에서만 살고 있다가 48살에 도시 탈출을 하고선 여기 한 이제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 주제에 맞게 유쾌한 반란에 해당하는, 저는 소멸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굉장히 제 주변에 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즐거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잠깐 공유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경험한 일입니다. 서울에 20대, 30대 요새 테니스 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테린이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홍성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테니스를 치고 갔습니다. 그 동호회가 와서 어떻게 해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에는 그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휴가를 내가지고 한 15분이 와서 그런 걸 공을 하루 치고 다시 저녁에 기차를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이런 것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구나 라는 걸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을의 인구가 한 40호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18년 전에 마을에 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마을의 변화가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기존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새로 유입된 인구가 있는데 마을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18년 전에 갔을 때는 1대 9 정도로 원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은 반대로 6대 4로 새로 유입된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 유입된 인구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희 마을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과거 60년대 이렇게 아기들을 낳았을 때 한 가구당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를 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땅 한 1,500평 가지고선 농사를 져가지고 서울에 전문대학교 이상을 다 교육을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태어난 장남이나 장손 이런 분들이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되시는데 그분들이 한두 분씩 마을에 관심을 갖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저희 마을에 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걸 공유했던 게 손주 세대에게 고향을 만들어주자.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살면서 손주 세대한테 농촌에 고향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저희 마을에 꼭 한 가족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상담해 오시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 인사로 저희 저자님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해서 고맙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보다도 사실 여러분들 얘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바가 많고 그걸 조금 더 우리 임금비 학생 질문에도 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반란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 사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애들이 말하듯이 헬 조선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두 가지 이렇게 손봐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다 엮여져 있잖아요. 엮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근본적인 변화, 제가 질서를 뒤집어야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반란이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꽤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어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평생에 살아온 거예요. 반란을 꿈꾸면. 근데 반란이 안 일어나잖아. 오히려 저기 저 이상한 애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애가 아니라 얘지 나한테 나이가 그렇게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꿈꾸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꼭 그렇게 가는 건 안장하잖아. 그러면 자제를 하잖아요. 난 도대체 뭐야 이게. 근데 실제 나보다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들도 훨씬 더 자질이 크다 생각해요. 나는 그냥 머리로 자제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재선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야말로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 까딱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즐거움도 크겠지. 그걸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버티는 건 뭐냐? 버티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꼭 성취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어. 맞아하면 반란을 해야 되는데 반란을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꼭 반란의 주도자가 될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여튼 반란이 필요하니까 반란이 될 수 있도록 내 힘을 보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그게 이제 내가 굳이 유쾌하단 말을 쓴 표현, 이건 그런 일이거든요. 아니, 너무 힘들어.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저 활동을, 나 찾아와. 아니,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너 하지 마라.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니? 당신이 힘들면은 같이 한 사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면 쉬어라. 정말 힘들면 쉬어서 쉬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해라.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치지 않고 하려고 하려면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야 돼. 남 보기에는 대단히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한테 즐거움. 사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렵게 사는 것도 없니? 교수니까 싸우고 잘 살잖아. 문제 없어. 근데 사는 것도 정말 어렵고 정말로 힘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일을 즐깁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